대선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양강구도가 되면서 두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오래된 의혹까지 모두 들춰지는 가운데 양측이 서로에게 해명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32일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자가 44%나 됐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13곳의 재외공관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어제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한 데 이어 군 지휘관 인사도 조만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을 앞두고 알박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오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의 대가성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허연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친정부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정경련 등을 압박한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군사행동으로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나서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분석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지지율이 크게 출렁이면서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선 후보 검증은 중요하지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근거 없는 흠집 내기와 검증이 뒤섞여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대선 후보 간 네거티브를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오늘도 격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동안 주로 공격을 받아왔던 문 후보 측이 오늘은 안 후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 사실상 총공세를 벌였습니다. 추미애 대표부터 나섰습니다. 누구를 위한 불법 동원입니까? 그런데 유체 이탈 화법을 쓰시면 되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탄핵소추 뒤에 촛불 집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유독 안철수 후보만 발을 빼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광장에서 할 일을 안 하셨는데 국회에서 할 일은 하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말바꾸기 논란에 지역 행사에 조폭 동원 논란도 거론했고 부인 김미경 교수 측이 위안부 할머니 빈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공세는 어제 이미 문재인 후보가 예고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저하고 토론을 말하기 전에 저는 아직도 국민들로부터 준비된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점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문 후보 측이 그동안 대세론이 유지되면서 타 후보에 대한 거친 공격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최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대응 전략을 바꿨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안 후보 측이 계속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유선입니다. 안철수 후보 측도 문 후보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안 후보는 본인이 적폐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문재인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그런 사고야말로 청산 대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국민은 적폐 세력이라고 한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정말 적폐고 청산 대상입니다. 어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적폐 세력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문 후보가 안 후보의 정체성 문제를 거론하자 편협하다는 논리를 꺼내든 겁니다. 당 차원의 공격도 이어갔습니다.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이 대통령 사돈 음주 교통사고를 덮고 가자고 했다는 증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도둑이 몽둥이 드는 꼴 아닙니까? 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의혹도 거론했습니다. 문 후보의 아들 준용 씨가 이력서와 졸업 예정 증명서 없이 고용정보원에 취업한 부분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한 행사장에서 조폭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어제 뉴스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당은 조폭과 연루되지 않았다고만 했는데 JTBC 취재팀이 사진 속 남자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본인이 과거 조폭이었던 게 맞다고 인정을 했는데 현장에 가게 된 이유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조폭 동원 논란이 나오자 선부터 그었습니다. 제가 조폭하고 관련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시 행사에 함께 참석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취재진에 사진 속 일부 사람들이 조폭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가능성은 시사했습니다. 대신 친구 소개로 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사진 속 인물과 접촉해봤습니다. 아니요, 옛날에 소식적이 잠깐 했었어요. 사진 속 인물들 중에선 5명이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전주 포럼 박람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길래 그 기사 보고 간 거예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대통령 후보가 버릇이 하셔갖고 이렇게 불러갖고 모았어요. 우리가 거기 간 게 죄고 사진 찍은 것도 죄인데 아마대로 말하면 깡패는 사람도 아니란 얘기예요. 다만 국민의당은 이 사람들이 JC 청년회의소를 통해 왔다고 했지만 당사자는 JC 청년회의소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해 양측의 말이 달랐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가 이렇게 뚜렷해지면서 네거티브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정치부 김혜미 기자와 함께 네거티브 공방이 어떤 모양새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혜미 기자, 문재인, 안철수 후보 주고받은 공방 이제 계속 거세지고 있는데 온라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JTBC가 다음 소프트에 의뢰해서 인터넷상의 관심도를 살펴봤습니다. 어제까지 최근 일주일간 트위터와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각 후보 의혹과 관련한 키워드 등장 추이인데요. 예. 어제 하루치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4월 5일부터 급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4월 6일에 살펴보시면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는 안철수 조폭, 또 경선 불법 동원 의혹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의 찻대기라고 하는 키워드가 약 8만 번 넘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들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아들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그 문재인 후보의 아들인 문준용 씨 이름이 약 3만 번가량 언급이 됐습니다. 예. 같은 기준으로 당일에 미세먼지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한 게 한 2만 번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두 후보의 검증 공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거에서도 볼 수 있지만 4월 5일부터 이제 급증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로 확정된 4월 4일부터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 후보 아들 입사 특혜 의혹은요, 이미 5년 전에도 사실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인터넷상에서 의혹이 제기되면서 4일 이후에는 물론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약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시작된 이슈가 또 각 후보들이 거기에 합세하면서 급격하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네거티브 하면 말 그대로 이제 네거티브한 생각이 드는데 부정적으로 사실 후보 검증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맞이한 대선이기 때문에 검증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예비 후보 시절 최순실 씨의 문제가 일부에서 언급이 됐는데도 이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그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일로 명확한 기준이 있고 그리고 또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것은 네거티브가 아닌 검증으로 봐야 하고 선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내가 하면 검증이고 상대가 하면 네거티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과거 대선에서도 이런 네거티브 공방이 꽤 있었죠. 네, 바로 지난 대선입니다. 2012년 대선 때요. 문재인 당시 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그 NLL 포기 발언 논란이 아주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대선을 약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 새누리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측은 앞으로 NLL 북방 한계선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면서 안보 간에 문제가 있다는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예, 그랬죠. 네. 그래서 거의 뭐 대선 당일까지, 대선 바로 전날까지도 그렇습니다. 이슈가 됐었는데 예. 박근혜 후보, 당시 후보 측에도 역시나 그런 공세는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공세는 있었고요. 사실 이렇게 좀 그 앞서서 이 논란이 어떻게 종결됐는지를 좀 확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에 그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화록 열람을 거부하면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채로 한동안 아주 격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선이 끝난 2013년 6월에야 대화록이 공개가 됐고요. NLL 포기 취지 발언은 없었던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NLL 공방이 거의 한 석 달가량 대선의 주요 이슈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막상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밝혀졌다는 거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그 박근혜 후보 측은 어떻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에 대한 의혹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선 직전에 서 변호사가 삼화저축은행 고문 변호사로서 이 불법 대출과 횡령 혐의로 구속된 당시 신삼길 회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벌였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결국 그 문제도 실체는 확인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가장 큰 이슈였던 것들이 그냥 네거티브였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보수 지지층을 놓고 홍준표, 안철수 이 두 후보 간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 후보 측은 홍준표를 뽑으면 문재인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홍 후보 측은 안철수는 박지원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공격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어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찍으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층의 전략적 투표를 유도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홍 후보는 당장 반발했습니다.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씨가 상황이 된다. 안철수는 허수아비고. 아직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아 움직임에 제약이 많은 홍준표 후보를 대신해 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박지원 아바타 이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후보에게 옮겨간 보수층 표심을 되돌리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민의당은 추가 반박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공세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입은 워낙 거칠어서 저희들이 대꾸할 가치조차 못 느끼는 발언들이고요. 문재인, 안철수 구도를 선명하게 하는데 한국당과의 대립 구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오늘 안 후보는 군부대를 방문해 안보 이미지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자, 오늘 나온 대선 후보 지지율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38% 문재인 후보고요. 안철수 후보는 35%입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3%포인트. 오차 범위 내에 있어서 누가 앞섰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프레시안과 리서치뷰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는데요. 문재인 42.4, 안철수 35.1%로 나타났습니다. 문 후보가 안 후보를 이 경우에는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정치부 안지현 기자와 함께 지지율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안지현 기자. 자, 오늘 나온 두 조사, 이게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근데 문재인, 안철수 양측에서 상대를 다 거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네, 상대 후보가 지지율이 거품이라면서 실제 표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건데요. 먼저 문 캠프 측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빠른 시기에 맥주를 쏟아보면 거품이 막 나오는 것처럼 여기는 상당히 거품이 있다. 득표율을 연결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장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문 후보 측이 대세론에 흠뻑 취해서 맥주인지 거품인지조차 잘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 후보 후보의 지지율이야말로 거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문재인 후보 대세론은 거품이다 뭐 이런 주장을 폈는데,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구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보기 위해서 적극적 투표층을 살펴봤습니다. 중앙일보의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이라는 게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응답을 한 사람들 얘기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 그냥 전체 지지율이 문재인 38.4, 안철수 34.9%였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투표층을 봤더니 문재인 후보가 39.4%, 안철수 후보가 34.9%로 이 전체 지지율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온 지지율하고 실제 투표, 그러니까 선거의 당일의 투표가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저희 JTBC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당시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층 가운데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각각 42.4%, 33.5%였습니다. 예. 이 문 후보가 적극 투표층에서 조금 더 많이 상승했지만 후보 간 격차로 따지면 역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예. 각 후보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후보별로 보면 각 후보의 지지층 90% 이상이 꼭 예.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를 지지하지만 투표하지 않겠다고 말한 응답자는 이 문 후보가 1%, 안 후보가 2%로 매우 미미한 수치였는데요. 예. 그런데 오히려 주목해 봐야만 지표가 있습니다. 이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어봤더니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55%, 이 상황에 따라 바꿀 수도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에 가까운 44%로 나타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저렇게 절반 가까이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이 후보별로 따져봐도 예.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 가운데서 44%, 또 안 후보의 지지층에서는 40%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답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 모두 아직까지는 변동 가능성이 큰 건데요. 예, 그렇군요. 대선이 이제 32일 남았는데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된 것도 불과 화요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후보에 대한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지난 대선 때와 비교해 보면 지난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약 80%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고 바꿀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안철수 양쪽 진영에서는 물론 다른 후보도 그렇지만 내가 이제 거의 흐름을 탔다, 대세다라고 얘기하지만 한 달 사이에 크게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호남과 대구 경북의 민심입니다. 호남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의 격차를 크게 벌렸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후보 역시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보다 14%포인트를 앞섰습니다. 전통적인 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일주일 전보다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 유권자가 많은 대구 경북 지역 표심은 안 후보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후보가 비슷한 지지를 받았지만 일주일 만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반토막이 났지만 안 후보의 지지율은 5%포인트 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진보층 표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그리고 보수층 표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지지를 얻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경북에선 처음으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일주일 만에 2배 가까이 됐지만 홍준표 후보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사직 사퇴를 미루고 있죠. 때문에 보궐선거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경상남도는 행정부지사의 대행체제가 앞으로 1년 반가량 이어질 텐데요. 공무원 사회에서도 벌써부터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대선 행보를 위해 장기 휴가 중인 홍 지사는 9일 자정쯤 지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도지사 보궐선거는 자동 무산됩니다. 경남도청과 산하기관을 비롯한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경남도청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들과 정무조정실장, 공보특보 등 정무라인들도 모두 사표를 내고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기획실 직원들은 부쩍 심해진 야근에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역점사업제 했던 것들을 소스를 주지사님 평가하는 거는 지사님 그 생각 하시는 거잖아요. 자정 넘어가기 전까지 퇴근하죠. 특히 언제 바뀔지 모를 관선 행정부지사 체제에서
조선업 불황과 항공산단 조성 등 각종 현안이 표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런데도 보궐선거를 인위적으로 무산시키는 건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라 정략적 계산의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언론들은 비판 논평을 쏟아내고 시민단체는 홍 지사를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지역 내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적극 행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13곳의 재외공관장 인사를 단행했고 조만간 군 지휘관 인사도 예상됩니다. 대선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태웅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오늘 배포한 재외공관장 인사 목록입니다. 뉴질랜드 대사와 상하이 총영사 등 13곳의 공관장을 임명했습니다. 임명권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외교부는 외교 공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최소 규모로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교안 대행은 최근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김용수 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방송통신위 상임위원회에 임명했습니다. 조만간 군 지휘관 인사도 단행할 전망입니다. 오는 13일 임기가 끝나는 해병대 사령관 자리가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역 등의 사유가 있는 인원에 대해 인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32일 남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선 이른바 알박기 인사라며 임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이번엔 검찰 수사 소식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신동빈 롯데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기업 간의 뇌물죄 혐의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보죠. 박민규 기자. 신 회장은 지금 참고인 신분이죠. 피의자가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재단 출연금을 아직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뜻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보강 조사를 했습니까? 예, 검찰은 롯데가 박 전 대통령 측 강요에 따라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피해자라는 기존 입장을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의 핵심은요, 롯데가 당초 두 재단에 냈던 출연금 45억 원, 그리고 추가로 K스포츠재단에 냈던 70억 원입니다. 이 돈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등 이 롯데그룹 현안 해결을 위해 청탁한 대가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한다면 오늘 조사를 마치고 신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신 회장은 작년이죠. 1차 검찰 수사 때도 소환이 됐는데요. 그때 재단 출연금에 대가성이 있는 정황을 포착했었죠. 그렇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검찰은 신 회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통화 그리고 문자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안 전 수석에게 은행 대출 관련 부탁을 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롯데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일본에 있는 주거래은행이 은행 대출 기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국내 은행들도 이런 조치를 할까 봐 겁이 났고 안 전 수석에게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통화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 전화로 청탁을 했는지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가 정황은 또 있습니다. 신 회장이 면세점과 제2 롯데월드 사업에 대한 검찰 질문에 당시 중요한 그룹 현안이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던 겁니다. 네, 신 회장 조사는 박 전 대통령 뇌물죄와 연결됐다고 볼 수 있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바로 조사를 이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 9시 30분 이 서울구치소에 한웅재 형사 8부장 등을 보내 박 전 대통령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벌입니다. 식사나 취침 시간 등 이 구치소 일정 때문에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데 다소 어려움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개괄적인 조사는 마쳤고 이 개별 혐의 하나하나마다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하는 단계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이 오는 19일까지 늘어난 만큼 검찰은 다음 주에도 격일로 구치소를 방문해서 출장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법원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쓰던 차명폰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예,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에서 이 변호인이 혐의를 인정한 건데요. 특검이 수사했던 내용 그대로 차명폰을 이 행정관이 52대 개통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건넸다면서 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명폰 통화 내역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각종 범죄 혐의를 공모한, 그러니까 함께 꾸민 핵심 물증으로 꼽힙니다. 네, 검찰이 다음 주말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그러니까 기소할 방침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요.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했는데 언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했습니까? 아직 영장 청구 시점은 결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이 조사 내용 그리고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박영수 특검은 특검 수사가 끝난 뒤에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면 100% 발부될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청와대가 친정부 성향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어제 허연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경련과 대기업들을 상대로 해당 단체에 돈을 주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입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JTBC는 어버이연합 차명 계좌로 정경련 자금이 여러 차례 입금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허연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 문자로 관제 시위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국정 개입 사건이 불거진 뒤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의 친정부 성향 단체 지원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허 행정관이 전경련과 대기업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수많은 친정부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허 행정관은 특검 소환에 불응했고 특검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한 달에 걸친 수사 끝에 어제 허 행정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전경련과 대기업을 압박한 직권 남용 및 강요 혐의입니다. 검찰은 허 행정관을 상대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지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앞서 허 행정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경련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지만 압력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구속된 만큼 검찰이 허 행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됩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이렇게 청와대가 정경련을 압박해 관제대모를 요구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앞서 특검이 친정부 단체에 돈이 지급된 시기를 파악해봤더니 세월호 참사 이후 지원단체는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정부에 불리할 때 친정부 여론을 만들려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김필중 기자입니다. 정경련의 친정부 성향 단체 지원은 2014년 상반기 12개 단체에 돈을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하반기에 들어서자 10개 단체를 추가했고 지원금은 24억 원에 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원을 대폭 늘린 겁니다. 2015년에도 31개 단체에 약 35억 원을 지원했지만 2016년 JTBC의 어버이연합 관제대모 보도 이후엔 22개 단체에 9억 원으로 급감합니다. 이 같은 과정의 이면엔 청와대의 강요가 있었습니다. 정경련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허연준 행정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단체명과 지원금 액수까지 지정하며 지원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청와대의 요구는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에도 계속됐습니다. 특검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이어진 관제대모 의혹에 대해 어떤 진상규명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구속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첫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섰고 박영수 특검도 직접 나왔습니다. 양측의 공방은 치열했는데요. 특히 특검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습니다. 2015년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독대할 때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쏟아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겼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짙은 회색 양복 차림으로 소송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2월 17일 구속 기소된 지 50여일 만에 처음 법정에 섰습니다. 오늘 공판엔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와 이 부회장 측 변호인들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박 특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삼성 뇌물이라며 가장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제된 수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측은 또 승마협회 회장을 맡았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조서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2015년 7월 25일 독대할 때 30분 중 절반인 15분을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데 썼다고 돼 있습니다. 박 전 사장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가 끝난 후 측근들에게 대통령이 눈빛으로 레이저를 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통령의 출연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었다면서 특검 수사가 선입견에 따른 것이라고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세월호를 육지로 옮기는 작업이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목포 신항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자, 어제 운송 장비 2차 시험까지 마쳤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여러 대의 운송 장비가 한 몸처럼 움직여 이 세월호 전체를 잘 들어야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수 쪽과 객실 쪽 선미 일부분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런 문제점은 1차 시험을 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새로운 해법은 없는 겁니까? 네, 두 차례 테스트 결과를 분석한 해수부는 일단 운송장비 120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 대당 40톤 정도 들 수 있는 것으로 이 480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총 600대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예. 자, 이상엽 기자 얘기대로 장비가 추가로 현장에 투입이 되면 그만큼 장비가 들어갈 공간도 이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준비를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선체를 이 받치고 있는 리프팅빔 길이를 50에서 60cm 정도를 늘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120대의 장비는 60대씩 이 선체 양 끝으로 한 줄씩 더 들어가야 합니다. 해수부는 일단 필요한 작업이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육상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 장비를 투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기존 장비하고 호환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럴 경우에 이제 뭐 또 한 번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죠. 네, 호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 기존 준비된 480대와 이 새로 추가된 120대의 제조 회사가 서로 다릅니다. 이 전문가들은 다른 회사 장비가 섞여 있으면 운전 조작 자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해수부는 이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운전 조작 담당자를 이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호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예. 목포 신항에 세월호가 이제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자, 이제 다 됐구나 싶었을 텐데 미수습자 가족들 이렇게 진전이 없으면서 자, 애가 타겠군요. 네,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한 뒤 이 미수습자 가족들도 일주일 내내 이곳에서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부두 안에 식당도 없었고 이 시설 공간도 어제 겨우 마련됐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한 채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 생활이 불편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빨리 선체가 부두 위로 올라오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신항에서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났습니다. 북핵 문제가 중요 의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당연히 큰 관심이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까지 암시하면서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We've had a long discussion already. And so far I have gotten nothing, absolutely nothing. 만찬 전 2시간가량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나눴지만 별 결과가 없었다며 농담을 섞어 압박한 겁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뼈있는 인사말을 미소와 가벼운 박수로 받아 넘겼습니다. 정상회담 의제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북한 핵과 미사일입니다. 트럼프는 회담 장소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중국의 협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국 내 기업,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나아가 군사 옵션까지 내비친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북미 간 대화를 촉구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선물을 안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두 정상은 이날 단독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의 최종 합의 도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직전까지 공동 기자회견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북한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군사 행동이지요. 시진핑 주석과 만찬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미국은 화학무기 공습에 대한 응징이라고 했지만 북한과 중국에 대한 메시지라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지중해 해상에 있는 미 구축함 두 척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시리아의 공군 비행장이 타깃입니다. 전투기와 활주로, 레이더 등의 60발 가까이 쏟아졌습니다. 부검 결과 살인가스로 드러난 화학무기 공격을 감행한 전투기들이 이륙했던 곳입니다. It is in this vital national security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o prevent and deter the spread and use of deadly chemical weapons. 트럼프는 다른 문명국들도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이란 등과 신냉전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혀집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아사드 정권의 축출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장에서 전격 단행된 이번 공격에 대해 뉴욕타임스와 AP통신은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로도 주목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일제히 미국의 시리아 폭격을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함에 따라 북한 등 잠재적 적국들에 대한 추가적인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미무역 흑자가 30% 넘게 크게 줄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엄포를 놓으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원자재 수입을 크게 늘린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올해 1월에서 3월 대미 수입액은 120억 9,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늘었습니다. 수출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LPG와 항공기, 자동차 부품 등의 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미 흑자 규모는 43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34.2% 줄었습니다. 이 같은 흑자 규모 감소는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의도적으로 수입폭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단 블랙스톤 회장을 만나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일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대미 흑자폭 감소와 북핵 문제 등 한미 공조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수는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인데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좌우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세계 무역 위축, 금융시장 혼선 등에 우리도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JTBC 이두찬입니다. 올해 들어 공기가 탁한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배출량은 조금 줄었는데 바람의 방향이나 강수량 같은 기상 여건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올 들어 3월까지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간 날은 총 14일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도 세제곱미터당 34마이크로그램으로 역시 작년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부의 분석 결과 올 들어 국내 먼지 발생량은 208톤가량 줄었고 중국에서도 강력한 저감 정책을 펴고 있어 발생량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미세먼지 사정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 환경부는 날씨 탓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약화된 시베리아 고기압이 쪼개지면서 한반도 서쪽으로 내려와 서풍이 많이 불자 중국 미세먼지가 더 날아온 겁니다. 이렇게 서풍이 분 날은 올해만 75일로 작년의 4배에 이릅니다. 공기 중 먼지를 씻어내는 비도 올해는 유독 적어 강수량이 작년의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후 경유차 퇴출과 전기차 보급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 대책 역시 방향 설정이 잘못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석탄 발전이 늘어난 나라에서는 전기차가 늘어나면 발전소의 미세먼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에게 무작정 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중일 3국을 연계해서 대기오염물질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 국내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배출량 감소 정책 없이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평가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서울시 청년수당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됩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이 정책을 시행하려 하자 복지부가 2차례 거부해 법정 다툼까지 갔는데요. 이번엔 복지부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물꼬가 트인 이상 비슷한 정책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청년 수당을 둘러싼 서울시와 복지부의 줄다리기가 끝났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보완을 충실히 했다며 올해 제출한 청년 수당 사업안에 동의했습니다. 중위 소득 150% 이하만 받을 수 있게 하고 학원 수강비 등 구직 활동으로 사용처가 제한되며 매달 지출 내역을 모니터링하기로 한 점을 받아들인 겁니다. 서울시가 2015년 11월 청년 수당 정책을 깜짝 발표하고 시행에 나섰지만 복지부가 반대하며 양측은 법정 공방까지 벌여왔습니다. 결국 500일 넘는 갈등 끝에 오는 6월부터 서울 미취업 청년 5천 명이 매달 50만 원의 청년 수당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 청년 수당이 정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지자체마다 비슷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복지부는 경기도의 청년 구직 지원금, 경북의 청년 직업교육 훈련 수당도 함께 동의해줬습니다. 각 자치단체들이 계속 청년 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대선 후보들도 이러한 공약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현금이 지급되는 만큼 대상을 철저히 선별하고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돼 서울 강남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최규선 씨가 감시망이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최규선 게이트로 알려진 최 씨는 지난해 11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인복 전 대법관이 위원장인 진상조사위원회는 최근 몇몇 판사들을 조사하면서 판사 성향을 기록한 문건이 행정처 PC에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 확인 중입니다. 유해 조수 포획단이 사살한 멧돼지 2마리를 끌고 산을 내려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부산시 기장군의 한 마을 인근에서 잡은 건데요. 어쩌녁에 멧돼지 4마리가 마을 입구 식당에 출몰했고 지난주에는 이 일대 등산로에서 60대 남성이 멧돼지에 받쳐 팔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 호조로 올해 1분기 9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9조 원을 넘긴 건 처음입니다. 지난달 스마트폰 갤럭시 S8 출시로 2분기 실적은 더 나을 것으로 증권사들은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 낮에 평양에선 여자축구 아시안컵 예선 남북전이 열렸습니다. 평양에서 남과 북이 축구 경기를 한 건 1990년 통일축구 이후 27년 만입니다. 선수들은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평양에서 전영희 기자입니다. 김일성 경기장은 경기 2시간 전부터 평양 시민들로 북적이더니 금세 5만 관중이 가득 찼습니다. 경기장엔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걸렸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북측 관중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전반 5분 북측의 페널티킥을 막아내는 과정에선 서로 밀치는 몸싸움이 나왔습니다. 첫 골은 북측이 먼저 뽑았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승향심이 골키퍼까지 제치고 골 그물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여자축구는 후반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마침내 후반 30분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장슬기의 슛이 수비수를 맞고 방향이 바뀌며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고 우리 선수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승부에선 양보가 없었지만 경기가 끝난 뒤 남북의 선수들은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을
순간인 것 같고 또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장소에서 골을 넣었다는 게 정말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될 추억? 그런 소중한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역사적인 평양 원정 경기를 마친 우리 여자 축구 대표팀은 9일 홍콩과 조별리그 3차전을 치릅니다. 평양에서 JTBC 전영입니다. 비하인드 뉴스 순서입니다. 오늘도 정치부 이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윤석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키워드 보겠습니다. 왜 말을 못해? 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얘긴데요. 오늘 경기 인천 지역 선대위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때문에 아무런 공개 발언을 못한 겁니다. 홍 후보의 해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후보 동영상은 틀 수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홍 후보 측은 공개 발언 대신에 벽 한쪽에 스크린을 설치해놓고 여기서 후보 연설 동영상을 틀어놓은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현직 경남도지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한이 많은데요. 정당 주최 행사에도 제한적으로만 참석이 가능하고 또 특히 연설 내용에 있어서는 제한 조건이 많습니다. 이 선관위 관계자는요. 이 현직 지사의 경우 선거법상 자신을 뽑아달라고 하거나 누군가를 뽑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등의 유세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장 궁금한 게 지난주까지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은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가 다른 겁니까? 네, 거기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 지사와 이 시장 같은 경우엔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나를 뽑아달라라고 했던 거고요. 홍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선거법상 정당의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단 후보가 돼서 대선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도지사의 경우에 이제 지지를 해달라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한 표가 아쉬운데 결국 그럼 홍준표 후보는 유세를 못 하는 겁니까? 그래서 각종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당 로고가 들어간 공식 잠바나 이런 옷이 아니라 한 프로 야구팀의 옷을 지금 입고 있거든요. 색깔만 같은 거죠. 또 김재원 전 의원의 재선거 유세 현장에 가서는 공개적으로 지지를 호소하지는 못하고 이 지역군의 빵집에 가서 간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유세를 해줬습니다. 조금 독특한 방식이죠. 이 야당에선 즉각적으로 후보직에서 사퇴를 해라. 후보직이 아니라 이 지사직에서 사퇴를 해라. 이거 꼼수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꼼수 비난까지 듣고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은데 왜 안 물러나는 겁니까? 남은 임기 14개월을 채우기 위해서 혈세 300억 원 가까이 드는 선거를 하는 걸 막겠다. 혈세 낭비 막겠다. 이런 게 지금 홍 후보 측의 입장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지방선거를 돈으로만 재단할 수가 있느냐 이런 반론이 당장 나오고 실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야당은 물론 선관위도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때는 보궐선거를 시행하는 게 공직선거법상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결국엔 이 홍 후보 본인이 임명한 부지사 체제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경남도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9일까지 할 수 있는 거죠? 9일 자정까지? 예,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묻지 말고 엎드려 쏴입니다. 안철수 후보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안보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천의 17사단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안 후보가 원래 모의 사격 훈련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 사진이 촬영되기 직전입니다. 여기서 김경진 대변인이 갑자기 안 후보한테 왜 엎드리나 생각하지 말고 자세를 취해보세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자, 대표 화끈하게 엎드리시고. 터지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는데요. 자세는 아주 바른 자세였다고 합니다. 몇 발이나 맞췄습니까? 실제로 총을 쏜 건 아니고요. 자세만 취한 자세만. 겁니다. 사진만 찍은 거군요. 근데 김경진 의원이 이렇게 엎드리라고 한 게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김 대변인한테 전화를 걸어봤더니요. 이 안 후보가 삼사관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훈련을 잘 받은... 삼사관학교 출신은 아니죠. 그러니까 장교 훈련을 받은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삼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군 장교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예. 이 군은 대표적으로 보수 후보들이 또 즐겨 찾는 곳이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엎드려서 총을 잘 쏠 수 있다. 이런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이 보수층에게 이런 점을 어필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자, 이런 보수층 이윤석 기자 얘기대로 어필하는 게 2012년만 해도 거의 없었는데 뭐 지지층도 바뀌고 실제로 이렇게 어필하는 대상도 바뀌고 했죠. 근데 사드 배치 입장 바꾼 것도 뭐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국민 투표 및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던 기존 입장과는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안 후보가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 측은 뭐라고 합니까? 네, 안 후보는 외교적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이 기존 입장을 고집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니냐라는 입장인데요. 이 캠프 관계자는 한미 군사 당국이 협정을 체결을 했고 그리고 이미 사드가 들어온 이상 이 외교적 관점에서 당연히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안 후보가 얘기하는 외교적 상황이라는 게 결국 사드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로 봐야 될까요? 들어온 것도 있고 한미 군사 당국이 이미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야 한다는 건다. 이런 겁니다.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게 국민의당이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민주당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예,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감투 때문에입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갑자기 고성이 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김영주 최고위원이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왔는데요. 이 추미애 대표가 자신의 측근인 김민석 특보를 선대위 상황본부장으로 임명하려고 하자 이 김 최고위원이 반발한 겁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난 화났어. 김민석 선배 관련해서 자꾸 강행을 한다고 해서 회의가 끝나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왔군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근데 오늘 안희정 지사를 찾아갔죠. 그러니까 당내 어떻게든 경선 과정에서 좀 갈등으로 비춰졌던 걸 좀 봉합하자, 화합으로 가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후보가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이런 최고위 내부에서는 이런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대위는 구성이 되긴 했죠. 네, 결국 김민석 특보가 포함된 최종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추 대표 측에선 문재인 후보와 사전에 논의에 결정한 것이라는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선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이죠. 양념 발언 때문에 이제 박영선 의원이 문재인 후보를 강하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선대위에 들어가느냐도 관심인데 선대위 구성에 처음엔 들어갔었죠. 공동선대위원장에 박영선 의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 측 관계자와 제가 전화 통화를 했더니 저녁 6시 30분까지만 해도 어떠한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6시 반 이후에는 왔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다시 전화를 해봤었는데요. 그것까지는 확인이 후보가 직접 전화를 했는지 혹은 선대위에서 연락이 왔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 수락 여부에 대해서 좀 결정을 좀 고민하고 있다. 아마 안 할 가능성도 있다. 박영선 의원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문재인 했습니다. 후보 측에서는 여러 화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추대를 한 건데 박영선 의원 쪽에서는 아직 답은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먼저 연락을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본인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자,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는데요. 대구는 낮 기온이 26도까지 올라가는 등 일부 지역에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 뉴스룸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뉴스룸 이후에는 페이스북 정치부 소셜 라이브를 이번 주부터 금요일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룸에서 못다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